네, 여러분 오늘 압축 강의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5단원 나가고 있고요. 5단원을 지난 시간에 국가배상을 나갔었고 오늘 손실보상을 하면서 6단원 조금 더 나가려고 했었는데 오늘 그냥 1시간 자체를 6단원을 나가진 않고 5단원 두 번째인 손실보상만 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 단원 자체가 한두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앞부분인 국가배상이 많이 나온다고 했었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안 나오는 단원들은 좀 힘 좀 빼고 뭐 이렇게 공부를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진도를 따라가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 특히 손실보상은 별로 많이 나오지 않는 단원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시간을 딱 맞추고 뒤에 있는 것까지 끌고 와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는 수험생분들 입장에서는 오늘도 되게 양이 많아서 공부를 되게 좀 속된 말로 빡세게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버리시면은 이 부분도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고 또 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또 말씀을 저한테 해주신 분이 있어서 사실 손실보상 같은 경우는 거의 잘 안 나오는 부분이죠. 5단원 자체가 한두 문제인데 뭐 뒷부분은 거의 안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이 손실보상만 해가지고 끝내고 혹시 여러분들이 좀 널널함을 느끼신다면 이 부분은 진짜 널널하기 때문에 널널하게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쳤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라는 취지에서 제가 1시간으로 줄였고 6단원은 이제 훨씬 더 5단원보다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6단원은 좀 더 오늘에 비해서 좀 더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될 그런 준비 기간이라고 오늘 좀 생각해 주시고 손실보상 같은 경우 잘 나오지 않는 부분과 또 그래도 나온다면 나오는 부분들을 오늘 좀 집중해 가면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7쪽입니다. 자, 손실보상과 국가배상의 차이가 가장 큰 차이가 뭐였죠? 국가배상은 국가공무원이나 또 지방직 공무원분들이 뭔가 위법한 행위를 해가지고 민원인이 피해를 입었을 때 배상을 하는 것이라면 이 손실보상은 위법한 행정행위가 아니고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민간인에게 개인의 재산권에게 피해를 줬을 때 그걸 이제 특별한 희생이라고 표현하죠. 특별한 희생이 돼야지만이 보상을 해주는 거고 그것보다 아닐 때에는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서 공공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면서 내가 좀 손해를 입게 되면 무조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내가 인정하고 뭐 나도 구성원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좀 어쩔 수 없이 내가 받아들이자 그런 걸 바로 이제 사회적 제약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희생이 되게 되면은 이럴 때 재산적 보상을 해주는 것이 바로 손실보상이다. 이거는 합법적인 행정행위. 국가배상은 합법이 아니라 위법한 행정행위를 했을 때 이런 차이가 좀 있다라고 개념적으로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손실보상은 헌법적 근거가 있죠. 헌법적 근거가 23조, 헌법 23조에 1, 2, 3항 내용이 있는데 이제 1, 2항과 3항을 나눠서 해석하는 게 바로 경계이론과 분리이론과 관련된 논의였죠. 근데 제가 기본 강의 때 열심히 설명드렸는데 이 부분은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프 강의 때는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경계이론, 분리이론을 좀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기본 강의를 한 번 더 봐주시고요. 그 이상으로, 기본 강의 때 제가 설명드린 그 이상으로는 공부를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이러한 손실보상의 실정법적 근거는 방금 봤던 헌법 제23조 3항이 있고요. 이런 23조 3항은 보상 청구권의 근거, 기준, 방법에 대해서 법률에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헌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법률들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또 하게 되는 거고요. 이 불가분 조항 여부도 뭐 시험에 나오는 논점은 아닌데 제가 기본 강의 때 설명드렸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고 한번 눈으로 읽어보고 이해가 안 되시면은 기본 강의를 잠깐 보시되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논점은 아니지만 꼭 알고 가야 할 그런 논점은 아니다라는 말씀 또 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좀 안 나오는 부분들은 좀 빨리빨리 패스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하니까요. 그다음 보상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아까 그 헌법에서 정당한 보상을 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어떤 관련 법에서 뭐 공용 침해라든가 또 국가의 어떤 사업을 위해서 피해를 주게는 만들어 놓고 그때 보상은 어떻게 할지를 따로 법에서 안 정해놨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좀 다르죠. 대법원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불법행위에 기해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사실 손실보상 자체가 불법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그 이질감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 법에서는 직접적으로 보상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개별법상 관련된 그런 규정들을 좀 가지고 와서 유추 적용해가지고 보상을 해주는 입장을 좀 취하고 있다라는 거, 관련된 판례 한번 읽어보시면 이 내용이고요. 헌재 같은 경우는 보상 규정 없이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그 법률 조항 자체는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보상 규정을 두지 않는 입법 부작위, 즉 국회의원이 그런 보상 규정을 법으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만들지 않고 있는 그런 입법 부작위는 헌법에 반한다는 입장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입법자인 국회의원에게 이러한 보상 규정이 없으면 보상 규정을 만들으라는 입법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요. 토지 소유자들은 보상 입법을 기다려가지고 국회의원이 관련 규정을 만들어주면 그때 돼서야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즉 보상 규정이 없으면 대법원은 관련 비슷한 규정을 갖고 와서 유추 적용해서 보상을 해주면 되고, 헌재는 국회의원이 보상 규정을 만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만들어지면 보상을 청구해라. 이런 차이로 입장이 나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런 손실보상 청구권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으나 중요한 판례는 민사소송으로 다뤄왔다라는 논점 하나와 또 최근에는 또 아닌 것들은 있는데 그것만 좀 구분하시면 되고요. 이게 항고소송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게 포인트죠. 왜냐, 사실 이제 손실보상이라고 생각하면은 국가가 어떤 행사를 하고 국가가 어떤 개발 사업을 하고 하기 때문에 민간인이 손해를 받았으면 당연히 행정소송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우리나라는 민사소송으로 전통적으로 다뤄왔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내용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부 다 민사소송이 아니라 점점 당사자 소송으로 보는 판례들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때 제가 농하관사당이라 그래가지고 농업손실 보상 청구, 농손보, 하천구역 편입토지 손실 보상 청구, 하구편 손보, 그죠? 관행업권 상실, 관어선보, 사업 폐지 등에 관한 보상 청구권, 사패 손보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험에는 이런 거 두 개 정도가 많이 나오고 이런 애들은 좀 나오는 편은 아니긴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눈에 익혀 놓으시면 손해볼 건 없겠죠. 그 다음에 손실보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이 필요한지부터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볼 목차들이에요. 공공의 필요, 침해 적법성 쭉쭉 넘어가는데 첫 번째가 이제 공공의 필요입니다. 자, 공익사업 시행 또는 공공복리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를 뜻한다는 것을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만약에 국고 목적이나 영리 목적을 위한 수용 같을 때에는 공공 필요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두 개만 잘 비교하시면 되고요. 자, 헌재 같은 경우는 아까 봤던 23조 제3항의 공공 필요의 그 개념을 기본권 일반의 제한 사유인 공공 복리보다는 좀 더 좁게 본다. 이것도 사실 헌법과 관련된 논리인데 간혹 한번 나온 적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본권은 되게 여러 가지 권리를 이야기하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재산권인데 기본권은 좀 더 넓은 개념이라면 그 안에서 재산권 같은 경우를 제한할 때는 더욱더 엄격하게 제한을 두겠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공용 수용 등의 주체는 국가 등의 공적 기관에 한정되지 않기에 민간 기업도 공용 수용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 공용 수용 자체가 우리가 그 예를 들어보면 어떤 지역에 무슨 재건축을 한다거나 그런 사업을 하게 됐을 때 수용을 하죠. 그 원래 가지고 있던 땅의 주인들에게 그 땅을 사들이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 반드시 그러면 행정기관이 그런 수용 작업을 다 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민간 기업에게 위탁해가지고 공용 수용을 할 수 있다.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민간 기업도 공용 수용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 밑에 나와 있는 판례, 이렇게 두 가지가 세트입니다. 이 애들이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이 단어는 한두 문제지만 나온다면 앞에 국가배상 혹은 손실보상이 오랜만에 나왔다. 그러면 이런 애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판례들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 침해 자체가 위법하면 안 됩니다. 적법했을 때 손실보상이에요. 위법하게 되면은 국가배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고요. 당연히 이제 재산권에 대해서 침해를 일으켜야지만이 그거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그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개념을 보게 되면은 일체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 공법상 권리뿐만 아니라 사법상 권리도
다 포함입니다. 공법상 권리만 내가 손해를 입었을 때 손실보상하는 게 결코 아니다. 사법상 권리도 모두 포함된다. 하지만 단순히 기대이익을 갖고 있다거나 자연적, 문화적, 학술 가치는 여기서 말하는 재산권 보장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권이 반드시 합법적이고 적법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데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손실보상의 대상은 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관련된 판례가 이겁니다. 쭉쭉 넘어가서 이 침해 방식도 뭐 법률 자체로 내 재산이 침해됐냐 또는 행정행위가 법률에 근거해서 행해져가지고 침해가 됐냐 모두 동일하게 여기서 말하는 재산권의 침해에 해당한다는 뭐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이러한 침해는 공권력 주체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의도가 돼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침해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만으로는 손실보상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고 관련 판례가 이 뒷페이지에 나와 있죠.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 면허에 고시가 있었어요. 앞으로 그 공유수면, 뭔가 그 강 같은 그런 공유수면을 매립하겠다는 고시, 뭐 일종의 계획 같은 게 이제 발표가 된 거죠. 자, 그러면 그 고시가 생겨서 내가 지금까지 그 공유수면과 관련돼 있어서 이익을 얻어왔던 사람이라고 봤을 때, 뭐 예를 들면 관행어업권자면은 물고기를 잡아온 사람이죠. 그 강에서. 그 사람이 이제 매립을 한다고 하니까 매립면허 고시라는 게 앞으로 매립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고기 잡았는데 이제 고기 못 잡게 됐으니까 손실보상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고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고시 자체만으로 물고기를 못 잡는 건 아니죠. 고시가 있고 나서 그 다음 프로세스가 점점 진행돼가지고 실제로 매립이 돼야지만이 관행업권자가 고기를 못 잡게 되기 때문에 단순히 공유수면 매립면허에 고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자체만으로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피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실보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판례고 이런 애들도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이 판례는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특별한 희생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아까 사회적 제약 정도만 되게 된다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기가 이제 받아들이고 넘겨야 되는데 그 희생을 넘어서 특별한 희생이 돼야지만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피해가 되면은 특별한 희생이고 어느 정도면 특별한 희생이 아니어가지고 내가 사회적 제약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 실제 사례들이 시험에 종종 나오는 거죠.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지 않을 때 먼저 보게 되면은 이제 공공용물에 관하여 적법한 개발 행위 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기존에는 그 관련 뭐 땅이라든가 건물을 이용했던 사람이 이 행위로 인해서 일정 범위 사람들이 일반 사용이 옛날에 비해서 좀 제한받게 됐어요. 옛날에 내가 100% 다 사용할 수 있었다면 지금 좀 제한해가지고 7, 80%밖에 사용을 못한다. 그 정도만으로는 특별한 손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손실보상 청구 자체가 안 되고 사회적 제약이니까 니네가 받아들여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개발 제한 구역이 지정됐는데 내 땅값이 20%가 떨어졌어요. 땅값 20% 떨어졌다고 손실보상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토지 소유자가 감수해야 되는 사회적 제약으로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서 땅값이 20% 떨어졌다. 그러면 뭐예요? 손실보상 대상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거는 사회적 제약이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만 기억하면 이 페이지는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가의 20% 하락인데 간혹 이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선생님 그럼 30%가 나오면 어떡해요? 40%, 45% 나오면 어떡해요? 그렇게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왜냐? 판례가 20%로 딱 정해놓고 결론이 딱 나왔기 때문에 출제위원도 자기 마음대로 25면은 판례도 뭐 사회적 제약이라 보겠지.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게 되면 이제 문제가 시비에 걸려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런 모험을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럼 어느 정도가 돼야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냐? 실질적으로 이러한 개발 제한 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전혀 사용이나 수익을 할 수 없는 경우, 그럴 때에는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해서 손실보상 청구가 가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다거나 보상을 못 받게 해버리게 되면은 그거는 헌법에 반한다라는 판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손실보상 이제 내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아까 우리 헌법에서 정당한 보상으로 하라고 이렇게 규정이 있었죠. 23조 3항에서. 그럼 이 정당한 보상의 의미는 뭐냐? 뭐 적절한 보상이냐 뭐냐? 완전 보상. 네 글자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완전하게 다 보상해라. 왜냐, 국가가 뭐 위법하진 않았지만 국가가 어찌됐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완전하게 보상을 해라 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낚시 문제로 나올 것 같으면 이제 적절한 보상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다 틀린 거예요. 완전 보상.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보겠지만 개발 이익, 국가가 이제 그쪽에다가 뭐 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그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그 땅 관련 그 소유주들이 소문이 들어가지고 투기 세력이 와가지고 땅값이 막 30% 올라버렸다. 그럼 그 오른 땅값까지도 국가가 수용하면서 좀 가치를 보장해줘야 되냐? 그건 그렇지 않다라는 게 바로 개발 이익은 완전 보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개발 이익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기본 강의 때 설명을 잘 해드렸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죠. 자, 이제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도록 할게요. 아까 우리 헌법에서 일반법에다가 이제 관련 규정을 위임해놨다고 한 것 중에 대표적인 예가 바로 토지보상법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제 토지보상법의 대표적인 게 바로 공용수용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지역을 우리가 국가나 지자체에서 개발을 하게 됐다. 그랬을 때 거기 땅 주인들에게 이제 땅을 걷어들이는 거죠. 돈 주고 사는 거죠. 그런 작업 자체의 시작이 바로 공용수용 절차를 시작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상액은 어느 기준으로 산정을 해야 되냐? 일단 우리가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하나는 협의취득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공용수용이 처음으로 시작되면 땅 주인들과 이 사업 시행자가 만나가지고 이거 앞으로 국가에서 여기서 개발할 거니까 그 땅 저희한테 파세요 라고 해서 서로 협의가 잘 되면 보통 잘 되지 않죠. 왜냐하면 토지 소유자들은 돈을 많이 받으려고 하고 사업 시행자는 돈을 적게 주려고 하니까요. 근데 뭐 어쨌든 천사끼리 만나가지고 협의에 의해서 거래가 성사됐다. 그럴 때는 협의에 의해서 성사된 걸 뭐라고 한다 했어요? 협의취득. 그랬을 때는 그 취득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너무 당연한 거죠. 서로 그때 당시에 협의를 했으니까. 근데 그 협의가 안 돼가지고 나중에 재결로 간다. 그랬을 때는 수용 또는 사용의 그 재결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 됐으면 당연히 시점이 점점 뒤로 늘어나겠죠. 그럼 뒤에 시점 기준으로 수용 또는 사용 시 그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한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내용 아니고요. 또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상을 하되 그렇다고 공시지가보다 더 높거나 낮게 됐다고 무조건 위법하냐? 그건 아니다는 판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건 참고사항으로 보되 공시지가를 뭐 반영하고 참고하되 공시지가보다 뭐 좀 더 낮게 내가 보상을 받았다고 그 자체가 무조건 위법한 보상은 아니다라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토지 수용 일반 절차에 대한 그 조감도 같은 느낌으로 제가 그림을 기본 강의 때 알려드렸죠. 우리가 사업 인정 기준으로 그 전에 협의가 있고 뒤에 협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협의 취득은 그 사업 인정 이후의 협의 취득이다. 그래서 협의 취득이 되지 않으면 이제 수용 재결로 넘어가고 수용 재결이 안 됐을 때는 이의 재결이나 이제 행정 소송으로 간다라는 기본적인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공용 수용에서 객관적으로 가치를 보상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좀 보게 되면은 여기 70조에 관련 내용이 적어져 있어요.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그 가격 시점에서 현실적인 이용 상황과 일반적인 이용 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해서 산정을 하는 것이지 그 땅이 그 사람에게 뭐 예전부터 우리 엄마가 전통적으로 여기서 뭐 공예를 해왔다거나 뭐 어떤 사업을 해왔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 땅의 가치가 훨씬 높다라는 그러한 주관적 가치라든가 특별한 용도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이 바로 객관적으로 가치를 보상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개발이익은 배제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개발이익 배제를 규정하는 것은 헌법에도 반하지 않는다. 너무 쉬운 건데 시험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고요. 하지만 이 본 공공사업과 무관한 다른 사업 때문에 개발 이익으로 약간 땅값이 올라간 게 있다면 그거는 당연히 반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개발 이익은 해당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땅값이 올랐을 때는 그거는 반영하지 않지만 뭐 1년 전에 다른 공공사업이 있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미 땅값이 올라 있었다. 그럴 때는 당연히 그걸 반영해서 보상을 해줘야겠죠. 그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 있고요. 공용 사용이나 공용 제한은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이외의 재산권 보상도 그냥 눈으로만 읽어보시면 되고요. 특별히 시험에 많이 나오지 않고 이 밑에 광업권, 어업권 이런 판례만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면 되는데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다음 이제 영업 손실에 대해서 또 간단히 보고 넘어가죠. 만약에 거기서 이제 관련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돈을 벌고 있었는데 국가가 그쪽에 땅을 개간을 해가지고 이제 재건축을 진행을 한대요. 이제 뭐 정비 사업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너무 오래된 구축들이 모여 있다거나 했을 때 싹 다 밀어버리고 뭐 빌라나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올리는 작업을 해가지고 내가 거기서 영업을 했던 사람인데 폐업을 하게 됐어요. 또는 또 쉬어야 돼, 일부 그 기간 동안. 그랬을 때 나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못 벌게 되니까 영업 손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랬을 때도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기본적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상의 손실이 뭐냐? 그 수용의 대상이 된 토지나 건물 등을 이용해서 내가 사업 영업을 하다가 이 건물이나 토지가 수용됨으로 인해서 이제 영업을 할 수 없거나 제한을 받게 됨으로써 생기는 직접적인 손실을 의미한다라는 거고요. 영업의 폐지와 휴업의 구별 기준은 실제로 이전을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로 구분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내용인데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또 영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투자를 한 비용이 있다거나 또 그 영업을 통해서 앞으로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다 보상해 주세요 라고 하면 그런 거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요. 농업 손실, 임금 손실도 뭐 바로 패스합니다. 잔여지 보상이라는 규정이 나오죠. 잔여지가 뭐였어요? 국가가 내 땅을 통째로 가져가 버리면 되는데 내 땅의 일부만 수용을 해요. 그러면 일부만 수용하면 나머지 땅들이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잔여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잔여지가 생겨가지고 가격이 원래 통으로 있었을 때는 평당 100만 원이었는데 그 중에 일부를 국가가 수용해 버리니까 나머지 잔여지는 가치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평당 뭐 50만 원밖에 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잔여지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에 손실이 있다면 또는 잔여지의 통로, 도랑, 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이제 필요하게 됐어요. 국가가 내 땅의 일부를 가져가가지고 그럴 때는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왜냐? 국가가 통으로 가져가서 통으로 그냥 다 보상해주면 되는데 일부만 필요하니까 그렇겠죠. 일부만 가져가서 그 나머지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피해를 보게 됐다면 당연히 보상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라는 규정이고요. 다만 잔여지 가격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 비용을 합한 금액이 나머지 남아있는 그 잔여지 가격보다 더 커버려요. 손실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그 사업 시행자가 그 잔여지를 그냥 사버리면 되는 겁니다. 사는 게 오히려 더 싸게 먹힌다는 거죠. 사지 않고 거기에다가 관련 이런 또랑이나 담장 같은 걸 설치해 줄 때 돈이 더 들어갈 것 같으면 그냥 그 땅을 네가 사버려라 라는 규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잔여지 가격이 감소했다면 잔여지를 종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손실보상은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왜냐? 규정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만약에 규정이 잔여지가 생겼을 때 잔여지를 도저히 못 사용할 때에만 그때만 보상하라. 그랬으면 이 판례가 이제 결론이 달라지겠지만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죠. 단지 잔여지가 생겼는데 그 잔여지 가격이 감소하거나 손실이 생기면 무조건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비록 종래 목적대로 잔여지를 쓸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런 손실이 있을 때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손실이 토지 일부가 공익사업에 취득 사용됨으로 인해서 반드시 그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해야지만이 잔여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아까 단순히 좀 피해가 예상된다 이 정도만으로는 보상 대상이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접손실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간접손실은 그 사업지는 아니에요. 근데 사업지 밖에 재산권의 손실이 있을 때 그것도 이제 보상을 해줄지 말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판례는 그런 간접 손실 자체도 사업지 밖에 있는 재산과 관련된 손실 자체도 헌법 23조 3항에서 규정한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 관련 규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간접 손실이 발생하고 그 손실이 특별한 희생이 된다면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대표적인 판례가 이런 애들이 시험에 나오죠. 수산업협동조합, 수협입니다. 농협도 있고 수협이 있죠. 그 수협이 실제로는 여기서 위탁 판매를 하면서 예를 들면 뭐 어부분들이 고기를 잡아오면 수협에 그 고기들을 넘겨주면 수협에서 경매를 해가지고 이제 그 고기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제 파는 거죠. 그랬을 때 수협은 경매를 해주니까 그거에 대한 위탁 수수료를 받게 되는데 만약에 어떠한 사업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거기서 위탁 판매를 수협이 할 수 없게 됐다. 뭐 매립 사업이 있네요. 매립 사업 때문에.
그랬을 때 당연히 그 위탁 판매 수수료를 앞으로 못 얻게 되는 그런 수입 손실은 헌법 23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실보상이 되기 때문에 그 수협에게 손실보상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라는 그 결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법률의 규정이 없더라도 관련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보상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특히 아까 우리 대법원 같은 경우는 보상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관련 규정을 유추해서 해줬었죠. 근데 헌재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보고 니네가 빨리 만들어라. 그래서 만들어지면 보상을 청구해라. 소유자는 이렇게 갔었죠. 그 결론이랑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 여기 또 그대로 반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대법원 입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확장 수용에 대한 종류 중에 공용 사용에 대한 수용 청구는 이제 패스를 하고요. 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라는 개념이 나오죠. 아까는 잔여지 보상이었습니다. 그렇죠? 잔여지 보상. 근데 여기는 잔여지를 매수한다거나 내 잔여지 생긴 거를 네가 사가라 또는 수용해 가라 이렇게 청구를 한다는 거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아까는 내 땅 중에 일부를 국가가 수용해 가지고 잔여지가 생겼을 때 그 잔여지가 땅값이 떨어지거나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보상을 단순히 했다면 여기는 잔여지가 생겼는데 종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이제 아예 안 돼요. 종래 내가 사용하고 있는 목적대로 아예 사용을 못하게 됐을 때 바로 이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그 땅 소유자는 사업 시행자에게 내 잔여지 빨리 네가 사가라. 이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거를 이제 못하게 됐으니까 사가라 라고 하면서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만약에 사업 인정이 된 이유가 됐다. 사업 인정 전에는 사업 시행자에게 매수해달라고 하는 거고요. 사업 인정이 있고 난 이후에는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 수용을 해달라고 이제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사업 인정이라는 이 네 글자 이거 기준으로 그 시점 이전이면은 얘네한테 이후면은 이쪽으로 수용 청구할 수 있다라는 그 내용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죠.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이 제척 기간은 이 다음 페이지에서도 나옵니다. 여기서 먼저 보고 가죠. 이러한 내가 너 때문에 잔여지가 생겼는데 도저히 사용할 수 없게 돼서 네가 사가거나 어떻든 해라. 이런 거는 이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즉 사업 인정이라는 시점으로 사업 인정 전에는 얘네, 사업 인정 이후에는 얘네라 했죠. 사업 인정 이후에 시간이 계속 지나가지고 사업이 끝나버린다. 그럴 때에는 내 잔여지를 사가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 완료일 전에 이러한 잔여지 매수 및 수용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쭉쭉 넘어가고, 아까 우리 봤던 거죠. 잔여지 보상이랑 제가 비교하라고 한 페이지 집어 넣어 놓은 것입니다. 같이 봤던 내용 바로바로 넘어가죠. 자, 그리고 이 1항에 따라 방금 봤던 규정에 따라서 매수 또는 수용의 청구가 있는 잔여지 및 잔여지에 땅 주인뿐만 아니라 물건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 물건에 관해서 권리를 가진 사람은 내 물건의 존속을 청구를 할 수 있는 그 관련된 규정이 있다는 거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자, 그 다음 이러한 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같은 경우는 내가 사달라고 하면 상대방이 안 사줄 건데 라고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아닙니다. 바로 내가 청구하는 즉시 수용을 해줘야 되는 형성권적 성질을 갖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러한 잔여지 매수 및 수용 청구는 제척기간이기 때문에 그 행사 기간 내에 행사를 해야지 그 기간이 넘어가 버리면, 사업 완료가 끝나버리면 행사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고요. 내가 잔여지 수용을 재결을 받았는데 사업 시행자가 잔여지 수용 자체를 다투고 있다. 그럴 때는 그 사업 시행자는 피고를 토지 수용위원회로 해가지고 취소 소송을 제기해라. 사실 뭐 어렵게 보이는데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제 잔여지 수용을 땅 주인이 이제 청구를 하겠죠. 사업 인정 이후에, 사업 인정 전이면 사업 시행자가 있겠지만 사업 인정 이후이기 때문에 관련 그 토지 수용위원회에다가 내 거 수용해 주세요, 잔여지. 이렇게 했더니 잔여지 수용 재결이 나왔어요. 이건 반대로 누가 이제 화가 나겠어요? 사업 시행자가 화가 나겠죠. 그러한 잔여지 수용 재결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가 이건 잔여지 수용할 게 아닙니다 라고 다투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누구를 대상으로? 피고를 토지수용위원회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취소 소송을 제기하라라는 뜻이고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만약에 사업 시행자나 토지 소유자가 뭐 다른 건 상관없어요. 뭐 내 거 뭐 사가세요. 근데 금액만 안 맞아.
보상 금액만 다투는 경우에는 보상금 증감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취소 소송과 보상금 증감 소송 구분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시험에 거의 나오지는 않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이따 또 나오고 보상금 증감 소송은 마지막 부분에서 중요한 내용을 볼 거기 때문에 여기는 좀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토지 소유자가 잔여지 수용 거부 재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역시나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지 소유자가 잔여지 수용을 해달라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요청을 했는데 재결을 안 해줬죠. 하지만 잔여지 매수 수용 청구권은 내가 행사하는 즉시 그 권리가 형성이 되는 형성권적 성질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잔여지 수용 거부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이 땅 주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건 수용이 될 거기 때문에 뭐만 다투면 돼요? 금액만 다투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게 하나의 다 세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생활보상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생활보상은 이제 실제로 거기 이제 토지 관련 개발을 하게 되면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제 새로운 생활을 다른 데 가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바로 원상회복적 성격으로 국가가 뭔가 그런 이주 대책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주 대책은 생활 보상의 일환으로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해서 마련된 제도다라고 해서 단순히 그 땅값만 보상해 주는 걸로 끝날 게 아니라 그 땅을 빼앗겼기 때문에 빼앗겼다는 것보다는 돈을 줬기 때문에 거기 계속 살고 싶은 사람은 돈은 받았지만 뺏긴 거죠. 그 사람이 다른 데 가서도 기존에 살던 것처럼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그런 생활보상 또는 그 안에 포함되는 이주 대책을 잘 마련을 해주라라는 하나의 좀 선진국화되는 하나의 그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러한 이주 대책은 헌법 23조 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은 아닙니다. 대신에 국가가 이러한 이주자들에게 종전의 생활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서 정책적인 배려에 의한 제도라고 헌법재판소는 보고 있다는 거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자, 공익사업 시행 이전과 같은 경제적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생활대책은 대법원 같은 경우는 반대죠. 23조 3항이 정당한 보상에 해당한다고 봐요. 근데 방금 봤듯이 헌재 같은 경우는 23조 3항에 해당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국가가 정책적으로 배려한 거다. 이렇게 서로 입장이 좀 다른 것도 있습니다. 다른데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무슨 내용인지 아니까 한번 기억해 놓으면 특별히 어렵지 않게 맞출 수가 있고요. 이런 관련된 그 보상에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당연히 선정 기준에 해당하니까 선정이 돼가지고 내가 관련 보상을 받아야겠죠. 근데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활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되거나 그 선정을 거부당했다. 그럴 때는 당연히 그거를 처분으로 봐가지고 사업시행자가 이걸 하는 거거든요.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해가지고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자, 관련된 이주 대책 내용들이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거죠. 사업시행자가 이제 토지 수용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주 대책을 만들어 놓고 실시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입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하지만 그 이주 대책을 할지 말지는 국회의원의 입법 재량적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두 줄 자체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이대로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밑에는 이따가 나오기 때문에 또 뒤에 넘어가서 보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주 대책 대상자로 확인 결정돼야지만이 나에게 실제로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권리가 있는데 자격이 있는데 못 선정이 되게 되면 처분성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이주 대책 대상자로 확인 결정이 돼야지만이 비로소 내가 권리가 생기지 그러한 수분양권이 아직 발생되지 않았다면 그럴 때에는 나에게는 권리가 아직 발생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주 대책 대상자로 확인 결정이 아직 안 됐다. 그럼 나는 권리가 아예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확인되고 결정이 되면 수분양권이 발생한다. 즉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러한 확인과 결정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처분성이 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여기서는 이제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안 됩니다. 아까 우리 무허가 건물이다 하더라도 손실보상 자체는 대상이 됐었죠. 근데 여기는 지금 손실보상 자체가 아니라 이주대책 관련된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전세나 월세 사는 그 세입자분들은 이주대책 대상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주대책과 관련된 그 정책은 수혜할 수가 없는 거죠. 대신에 전세로 들어와 살고 있는 이런 세입자분들은 이사비라든가 주거 이전비를 따로 받기 때문에 필요한 그런 그 보상금은 충분히 받는다라는 개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그 이유가 뭔지, 왜 이분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아닌지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판례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고요. 이럴 때 들어가는 비용은 사업 시행자가 당연히 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이주대책 비용은.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사업 시행으로 가장 큰 이익을 받는 사람이 바로 사업 시행자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관련된 내용 쭉쭉 보시면 되고요.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어려운 내용 아니고, 이 세입자 같은 경우는 이주대책과 관련된 수혜는 못하더라도 주거 이전비 보상 청구권은 아까 받을 수 있다고 했었죠. 이사비랑. 이거는 공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되고,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 소송, 항당 민기할 때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기억하실 필요는 있는데 많이는 나오진 않습니다. 자, 손실보상의 유형과 방법 볼게요. 당연히 현금으로 보상해 주는 게 원칙이죠. 저 땅값을 현금으로 줘야겠죠. 뭐 계좌이체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밖에도 채권으로 보상해 준다거나 또 다른 땅인 현물로 보상한다거나 또 다른 걸 매수해가지고 보상하는 것도 인정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냥 한 줄 처리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손실보상의 방법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어렵지 않습니다. 당연히 사업시행자가 보상해 줘야 된다. 그리고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보상액 전액을 다 지급해주고 공사를 시작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다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일괄적으로 동일한 사업 지역의 보상 시기가 뭐 A 지역은 뭐 오늘인데 B 지역 같은 경우는 한 달 뒤다. 이렇게 보상 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등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그 토지 소유자가 저 한 번에 그냥 보상해 주세요. 제 땅 A 구역도 있고 B 구역도 있는데 A 구역 받을 때 그냥 한 번에 해주세요. 그럼 그냥 한 번에 해줘야 된다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또 상계금지 같은 경우도 이제 사업 시행자가 동일한 소유자의 일단의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게 됐을 때 그 잔여지 가격이 증가했다고 해서 내가 그 토지 수용하는데 너 우리 때문에 땅값 올랐으니까 그만큼은 내가 상계 처리하고 돈을 좀 덜 줄게, 보상 덜 해줄게, 그렇게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다음 손실보상의 절차와 불복에 대해서 보죠. 자, 당사자 간의 협의를 먼저 한다고 했었죠. 아까 봤던 그 표에서 사업 인정 전의 협의와 사업 인정 후의 협의 중에서 여기서 말하는 건 뭐다? 사업 인정 후의 협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협의 취득은 뭐라 했어요? 단순 사법상 매매 계약입니다. 이건 공법과 관련된 게 아니에요. 개인과 개인들끼리 그냥 땅을 사고 주고 판 걸로 본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협의 취득을 하기로 했는데 땅값을 안 줘요. 그럴 때는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이런 사법성 계약의 실질을 가지기 때문에 만약에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 합의 자체가 취소가 된다거나 무효가 된다거나 이런 내용이 없다면 나중에 그 기준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를 추가적으로 돈을 더 내놓으라고 할 수가 있다 없다? 안 된다. 사법상 매매 계약은 한번 체결하면 그걸로 끝이지. 그거 내가 돈 좀 적게 받는 것 같다고 또다시 손실보상 청구 가능하다 안 하다? 못하다라는 결론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성립 확인은 바로바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은 뭐 재결로서 뭐 처부성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처부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원시 취득의 효과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뭐 재작년 7급에서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수용회의 재결. 이제 협의 취득이 안 됐을 때는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통해서 그 금액을 정해주는 거죠. 이때 이 내용이 아까 말한 것이 그대로 나와 있고요. 이 사업 시행자 같은 경우는 이제 협의 취득이 안 됐죠. 그러면 이제 땅 주인이랑 금액이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럴 때 사업 시행자는 사업 인정 고시가 된 날로부터 1년 내에 그 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가지고 협의가 안 되니까 그 금액 좀 잘 정해주세요라고 신청을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인 토지 소유자는 토지 수용위원회에 직접 신청을 못하고 상대방인 사업 시행자에게 신청할 것을 청구가 할 수 있어요. 신청구라고 했었죠? 신청할 것을 청구합니다. 그럼 청구를 받은 사업 시행자는 반드시
60일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개를 신청을 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토지 소유자 같은 경우는 직접 신청 안 된다는 거, 그것만 잘 구분하시면 되고요.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자, 재결의 기간 뭐 이런 내용들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손실보상 같은 경우는 이제 증액해서 재결도 가능하다. 뭐 이런 것도 뭐 특별히 어렵진 않죠. 그 다음, 이 내용이 또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 재결을 했어요. 금액도 다 정해줬어요. 근데 그 이후에 갑자기 또 토지 소유자와 사업 시행자가 서로 또 뭔가 꿍꿍이가 있었는지 아니면 눈이 맞았는지 다시 협의해가지고 본인들끼리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정해진 가격이나 조건이 아닌 가격으로 본인들끼리 다시 조건을 체결할 수 있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냐,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반드시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개를 있게 되면은 그 뒤에는 협의 취득이 되지 않는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판례 시험에 자주 나온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토지수용위원회가 그 금액을 정해놨는데 내가 그것도 좀 불복하고 싶어. 내가 땅 주인인데. 그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는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 뒤에 이의재결이 나오죠. 그게 바로 행정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단어를 공부할 때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을 반드시 순서대로 알고 어떤 게 행정심판적 성격을 갖는지를 항상 구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토지수용위원회는 행정심판이 아닙니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의신청을 해서 그 이의재결이 있게 되면 그 이의재결이 바로 행정심판적 성격을 갖는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잘 기억하시고 이렇게 협의가 되지 않으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무조건 거쳐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협의 취득 안 됐다고 바로 소송이나 여기서 말하는 이의재결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이 앞에 있는 수용재결은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고 수용재결에서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다. 그럴 때는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이의재결을 가던가 아니면 이 이의재결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전치적, 임의적 전치라고 표현하는 거죠. 필수가 아니에요. 잘 구분하시고요. 그리고 그 이의신청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내가 재결을 받았는데 지금 만족을 못한 거잖아요. 그럼 재결을 내린 토지수용위원회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였다. 그럴 때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는 거고요. 처음부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였다. 그럼 그냥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전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받았으면 거기를 거쳐서 결론적으로는 여기다가 이의신청을 해라. 사실 뭐 굳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관련 규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시험도 종종 나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에 대해서 이의재결이 나오게 되고 그게 확정이 되게 되면은 실제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라는 그런 내용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행정소송을 내가 제기했을 때 가정을 해볼게요. 원래 6단원 논점인데 우리 6단원 배운 걸 지금 가정하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자, 내가 이의 신청을 거쳐서 이의 재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내가 만족을 못했어요. 그래서 행정소송으로 갈게요. 그럼 행정소송으로 갔을 때 소송의 대상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의 재결 결과냐 아니면 저 앞에서 했던 수용 재결의 결과냐라고 했을 때 원처분이 뭡니까? 원처분은 행정심판이 아니라 처음에 토지수용위원회가 내렸던 수용재결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용재결 자체가 소송이 대상이 되는 거고요. 이의재결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의재결이 행정심판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행정심판과 마찬가지로 그 이의재결에 고유한 하자가 있을 때에는 이의재결 자체를 가지고 행정소송, 취소소송, 항고소송 가능하다라는 개념도 좀 기억하시고요. 제기권자는 당연히 사업시행자 아니면 토지소유자라고 보시면 되고 피고는 수용재결을 한 토지수용위원회가 피고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걸 왜 제가 행동편으로 칠해놨겠어요? 자꾸 수용위원회가 두 개가 나오기 때문이죠. 앞에 수용재결을 한 수용위원회가 있고 이의재결을 한 수용위원회가 있으면 아까 원처분주의이기 때문에 수용재결이 대상이 되고 당연히 그 원처분을 내렸던 그 수용재결을 한 토지수용위원회가 피고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와 요거는 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소기간은 수용재결에 불복했을 때에는 재결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이의재결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다르죠? 그쵸? 거치게 되면 좀 날짜가 더 빨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소기간에 대한 규정은 여기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 개별 법령에서 이렇게 하라고 따로 정해놨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런 항고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토지 수용 또는 그 사용을 정지시키지는 않습니다. 이게 집행부정지 원칙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 이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곧바로 손실보상 청구 가능하냐? 아까 말씀드렸죠. 이의재결은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지만 수용재결은 반드시 거치고 나서 이의재결로 하거나 행정소송으로 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내용들이 자주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이 단원이 갑자기 시험에 딱 나왔다. 그럼 긴장하고 있는데 이의재결이냐 수용재결이냐를 구분하지 못했을 때는 이런 게 나오면 이제 많이들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을 반드시 시간차 순서대로 잘 기억을 하시고, 이의재결 같은 경우, 앞에 거 먼저 할게요. 수용재결 같은 경우는 협의 취득이 안 되면 반드시 거쳐야 되지만, 뒤에 있는 이의재결은 반드시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으로 갈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보상금 증감 소송이 드디어 나오죠. 다른 건 다 맞는데, 수용도 하기로 하고 다 맞는데, 보상금만 내가 다투겠다. 그럴 때는 보상금 증감 소송을 제기하는 거고요. 이런 보상금 증감 소송은 형식적 당사자 소송의 법적 성질을 갖는다. 항고 소송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피고 적격이 누가 되냐? 만약에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땅값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나 그 토지 소유자의 관계인이다. 상대방이 누구겠어요? 사업 시행자입니다. 이 관할 수용위원회가 아니에요. 왜냐? 만약에 관할 수용위원회가 될 것 같으면 그건 항고 소송이 돼야겠죠. 근데 우리가 당사자 소송 같은 경우는 피고가 각각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상대방이 되고, 반대로 이 사업 시행자가 원고면 피고가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되는 겁니다. 서로 원피고가 계속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잘 기억하시고요. 입증 책임 너무 당연한 겁니다. 더 많이 받고 싶은 사람은 원고기 때문에 더 많이 받아야 된다라는 주장 입증 책임이 있고요. 반대는 사업 시행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심리 내용, 여러 보상 항목을 하나의 재결로 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관해서만 불복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하자의 승계는 137페이지에서 봤던 논점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죠. 그 다음 손해정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는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수용, 유사, 침해 이거 쭉 넘어가고요. 도입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다음 수용적 침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거는 개별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있는데 우리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온다. 그리고 이제 공법상 결과 제거 청구권이란 것도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요 밑에 이러한 결과 제거 청구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 정도만 하프 강의 때는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OX 문제를 풀어가면서 부족한 부분, 아주 자주 안 나오는데 간혹 나오는 부분들은 OX 문제에 나온 부분만 보시는 걸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압축 강의는 마무리하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도 내일도 더욱더 좋은 강의와 쉬운 강의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